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금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세척에서 어제 하루 동안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과 우리 항만 노동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러시아 선박만이라도 입항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서울시 대책인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박 시장 참모들이 일한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 보전을 해야 된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설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1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를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 체제의 수혜자라면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WTO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을 끔찍하다고 표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주지사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아시아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400만 명가량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긴 상태인데 이 지역 우기가 시작 단계라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에서 어제 하루 동안 러시아 선원 1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7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선원들은 영도의 선박수리 노동자 5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만 방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74만여 명에 나온 러시아에서 선원들이 출항을 할 때 현지에서의 검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정부 간의 공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선원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선박들입니다. 대부분 오호츠크해에서 작업하는 러시아 선박들로 러시아 항구를 거쳐 들어온 배들입니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영도의 한 수리조선소로 옮겨진 825톤급 원양어선 레귤호에서 선원 17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천항 3부두에 있는 냉동운반성 KO에서도 1명, 감천항 2부두의 원양어선 M호에서도 1명의 감염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의 집단 감염은 지난달 22일 감천항 아이스 스트리모에서 18명이 확진된 이후 25일 만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6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39명에 이릅니다. 특히 레규로의 선원들은 영도 선박수리 노동자 5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부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확진자 수가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고위험 국가지만 항만당국은 선원이 배에서 내리지 않는다며 전자검역만 진행했다 뒤늦게 승선 검역으로 바꾼 바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인 어제 피해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진상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비서실에 있던 서울시청 6층에 대해서는 증거 보전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 전화가 밝힌 입장문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의 진상조사를 믿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가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등에 대응할 정책과 매뉴얼이 있었지만 정작 제대로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선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일한 별정직 공무원들이 서울시를 떠난 상황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들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지 물음도 던졌습니다. 피해자 측의 결론은 서울시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서울시청 6층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 6층은 박 시장의 참모들이 모여 일한 공간입니다. 전현직 별정직 공무원들이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온 상태에서 증거 확보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 사례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혈압을 재는 업무도 의료진이 아닌 여성 비서의 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시장이 마라톤을 할 때도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는 이유로 새벽 출근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도 피해자의 담당 업무였는데 여성 비서가 깨워야 시장의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공무상 누설 혐의로 접수된 4건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가 이 같은 일상적인 성폭력을 조장, 방조하고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서로 일한 4년 동안 6개월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서로 근무를 시작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 인사 이동을 요청했습니다. 8번이나 부서를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번번이 좌절됐고 2019년 7월에야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승진을 하면 부서를 이동하는 원칙을 세웠지만 비서실은 해당 사항이 없다며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2월엔 다시 비서로 일하라는 요청에 성적 스캔들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고 거절했지만 인사 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사과의 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비서실로부터 인사과의 성비위 등의 이유로 직원의 부서 변경 요청이 들어온 적 없다며 비서 인사는 사실상 비서실 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근무 기간에 성폭력 피해를 공식 창구로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가 어렵고 특히 비서실 근무자에겐 더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한 기간에 비서실을 거쳐간 비서실장만 4명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관련 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도 비판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청 비서실의 전현직 간부들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서실 간부들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봉지욱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20명 중 14명은 별정직 공무원, 즉 외부에서 채용한 인원입니다. 대부분 5급 이상 간부직으로 시장과 함께 주요 정책을 만드는 측근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비서실 내의 성추행 묵살 논란에는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부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이 피해자의 고소 후에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성 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힘들 거야 등 피해자를 압박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전현직 비서실 직원 80여 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내놓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측 여성단체에 조사 참여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며 단체가 밝힌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봉지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인들을 끔찍하다고 표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고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미국이 왜 그동안 한국을 보호해왔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돈을 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주지사들과의 만찬 자리 연설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했단 겁니다. 2월은 한미 방위비 부담금 협상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 휴직 카드를 꺼냈던 때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만찬에 함께했던 자신의 한국계 아내가 상처받은 것을 알아차렸다고도 썼습니다. 나 혼자 싸웠다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호건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초반에 인지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만찬 자리 연설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일본 아베 총리와 골프 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등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에 대해 발언한 기억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쓰던 트윗이 무더기로 해킹을 당했죠. 미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해를 입지 않았고 트윗을 그대로 소통수단으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트윗 해킹이 국가 안보나 선거 개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해킹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미 연방수사국이 수사에 착수했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가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FBI 연락을 받았다는 사이버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FBI가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도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 사건 하루 만에 관계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미국 정세계 유명 인사들의 트윗이 무더기로 도용을 당했고 보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습니다. 이번 해킹의 경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까? 트윗 측은 해커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직원들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의 취약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 직원이 해킹당한 게 원인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의 말입니다. We all know what that is, getting a fake email that you might click on a link or open up an attachment, and then unfortunately the bad actor has complete control over your computer. 해커들은 유명 인사의 계정에 침입해 그 사람인 것처럼 글을 올려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회에 환원하자고 유혹해 가로챘습니다. 피해 규모는 10만 달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을 도용당한 사람 가운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 정치인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저명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트윗 광으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언제든지 보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셜미디어 사용에 혹시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백악관은 지난 18시간 동안 트윗 측과 접촉해서 대통령 계정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그대로 쓸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맥커너니 백악관 대변인의 말입니다. The president will remain on Twitter, but his account was secure and not jeopardized during these attacks.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밤늦게 트윗 활동을 잠시 멈췄다가 2시간 전쯤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는 이 같은 해킹이 단순 사기를 넘어 국가 안보나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짐 조던 하원 의원은 대선 하루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후보 정견 발표를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에게 일본 기자들이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있는데 일본을 다른 나라처럼 지지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명희 본부장은 한국, 일본 모두 다자 무역 체계의 수혜자이니 이 WTO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관점으로 후보자를 보자고 답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사무총장 후보자 기자회견장에 나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다른 회원국처럼 지지할 것이냐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한국을 대표해서가 아니라 WTO 사무총장 후보로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향해 WTO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후보자를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o Japan, what's most important is the person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to save and enhance the WTO and also to take WTO reform.
한국과 일본 모두 다자무역의 수혜자라며 협력도 요구했습니다. They will also approach this issue rather than in the perspect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disputes, but from the perspectives of saving and promot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앞서 일본 정부는 류 본부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に向け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人物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としても選出プロセスにしっかりと関与してまいりたい。 유 본부장이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 인물이란 점에서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날 유 본부장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WTO가 시의적절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대응력을 갖추도록 변해야 한다며 핵심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이제 600명도 넘어선 일본입니다. 도쿄에서만 280여 명, 긴급 사태가 선언됐을 때보다도 많은 규모인데요. 하지만 경제 회복을 외치는 일본 정부의 거꾸로 가는 정책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22명. 지난 4월 11일 하루에 720명이 확진된 데 이어 약 100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 수입니다. 도쿄에선 28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도쿄 밖으로 나가는 걸 자제해달라며 감염 확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침체된 지역 관광업계를 살리겠다며 1조 7천억 엔, 우리 돈 15조 원을 쏟아부으며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캠페인이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 정책이란 반발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現在の感染状況を踏まえますと、実施の時期であるとか、その方法などについては改めてよくお考えをいただきたい。 고투 트래블 캠페인 중단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미국 플로라도주에서 디즈니 월드가 다시 문을 연 것에 대해서 월트 디즈니 가문 상속녀가 비판을 했습니다. 현 경영진을 향해서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미국 플로리다주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 4곳이 지난 11일부터 잇따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디즈니 측은 방문객과 직원의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입장객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에서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개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올리버 디즈니의 손녀인 에비게일 디즈니도 현지 시간 16일 CNBC에 출연해 디즈니월드 재개장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m confused about how they think they can possibly protect their guests and their employees. 또한 경영진이 직원들의 근로 조건과 불안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밤에 잠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경영진에게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에비게일 디즈니는 지난해 디즈니 경영진이 고액 연봉을 챙기면서도 직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올해 4월에는 디즈니 경영진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테마파크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자 경영진의 탐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비게일 디즈니는 창업자 일가로서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경영권은 없습니다. 현재 영화 제작업체 포크필름의 최고 경영자이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자선 사업가로 활동 중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이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확인되고 딱 반년이 되는 날입니다. 6개월이 흘렀구나 싶으시죠? 요즘은 해외 유입 환자가 많아서 이 부분이 또 비상이고요. 국내 지역 감염 사례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제주에 갔다 온 사람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어제 오전 서울 광진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제주에 있는 가족집에 다녀온 걸로 확인돼 제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일 오한과 기침 증상이 있어 13일 해열제를 복용했다는 이 여성은 그 사이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음식점과 사우나 등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접촉자는 모두 20명인데 어젯밤 이 여성의 가족 2명과 사우나 직원 1명이 확진됐고 조금 전에는 음식점 관계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는 제주도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13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뿐 아니라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까지 이 검사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제주도는 이에 대비해 워크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있고 오늘 하루 한림읍 초중고교 등교를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또 나왔네요.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현지 시간 16일 아메리칸 컨서버티브라는 잡지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북한과의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들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내놓을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협상이 타결되면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갈 수 있는 아시아 국가에서 가을에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썼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지 의문이라는 점 때문에 북한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백악관 관계자들의 비관적인 전망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기에서 30기까지를 대상으로 어제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등 6개 나라와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기간을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정세 불안과 테러 위험, 열악한 치안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부터 중단했던 비자 발급 업무를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유학이나 연수, 교환 방문 목적의 비자는 가능하고 이민과 취업 비자는 언제부터 발급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값 역대 최고 기록 또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1kg짜리 금 현물의 g당 가격이 7만 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금감원이 은행 측에 과태료 약 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새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됩니다. 대한항공이 진행한 유상증자에 4조 8천억 원가량이 물렸습니다. 이번 주 이틀 동안 진행된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124대 1이었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대한항공은 1조 1,27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그대로 놓고 간 70만 원을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 의회 의장이 의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요구한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경포와 낙산 등 강원도 8개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조치로 배달 음식은 물론이고 준비해온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광주광역시 양동시장 안에 있는 상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간판 설치 작업 중 고압 전선을 잘못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과 상인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막을 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온라인, 오프라인 방식 모두로 올해는 진행이 됐는데요. 폐막식은 수상자 등만 참석해서 열렸고 폐막 파티는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홍불 문학상이 올해는 수상작을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만들어지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존의 수상작을 넘어서거나 문단에 새바람을 일으킬 만한 작품이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우리나라 고유종인 금개구리가 복원이 됐습니다. 충남 태안 두웅습지에서인데 천적들이 많아져서 자취를 감추면서 3년 전부터 복원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 3,5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72주년 재헌절입니다. 국회에서 경축식이 오늘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경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를 합니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포함해서 민간위원 6명이 참석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협의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 손 씨 아버지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조만간 손정우 씨 소환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재헌절인 오늘 춘천 32도, 서울과 대구 30도 등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덥겠습니다. 낮부터 밤사이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70mm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남해 먼바다에 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와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1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오전 10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이틀 전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이 추가 수사에 들어갈 것처럼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이 씨가 증거를 숨길 우려가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이 씨는 본인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초기화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었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선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걸로 보입니다. 이 씨와 공모했다고 의심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 씨의 대화 녹취록 등도 공방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의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보건용 마스크 5,000장을 사서 12일간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마스크를 평소보다 많이 보유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사재기 기간이 길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모르는 행인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쯤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60대 B씨에게 접근해 낯을 들이밀어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목 등을 다쳐서 119 구급대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현장에서 일하는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16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친구와 함께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 이모 씨와 함께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A 씨 일행과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A 씨를 때렸고 김 씨는 A 씨를 붙잡아 저항을 못하게 했습니다. A 씨는 4일 뒤 숨졌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지만 사소한 이유로 시작된 싸움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와 함께 A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이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쿠데타 진압 4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해협 밤하늘을 드론 조명들이 수놓습니다. 국민의 승리라는 글자도 하늘에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옛 군사고등학교 건물에는 터키의 국기 영상이 펼쳐집니다. 지난 2016년 7월 15일 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반대하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은 탱크가 점령을 했고 보스포러스 해협 대교와 일부 방송사는 쿠데타 세력에 장악됐습니다.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쿠데타 세력과 맞서라고 독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llah'ın izniyle yürüteceğiz ve bu işgalcilere ülkemizi asla bırakmayacağız. 에르도안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쿠데타 세력들을 상대로 피해 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당시 미국에 망명 중이던 자신의 정적 뷸렌을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뷸렌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Hani halihazırdaki bu durum da onlar tarafından hazırlanmış bir senaryo mu? Hakikaten bir calusi aralığından bile bakma gibi bir şey yani. Bakabilirsin.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5일 쿠데타 진압 4주년 기념식에서도 배후 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16년 쿠데타 당시 터키 최대 민영 통신사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알파고 시나 씨, 아시아엔 편집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터키 국민들에게 7월 15일 쿠데타 진압 기념일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터키 공화국 출범하고 난 다음에는 약 이렇게 4번이나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났고 쿠데타가 성공됐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 민주화가 대보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쿠데타가 진압됐다는 차원에서는 그리고 진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진압됐기 때문에 좀 약간 자부심, 우리는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서 쿠데타를 진압을 했고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 발전될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4년째 너무나 크게 그런 예식들이 치러지고 있죠. 네, 외신을 중심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상 쿠데타를 이용했다, 자작극이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는 부성으로 나왔다가 지금 거의 현실, 진실로 여겨지는 분위기인데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군인들의 해야 되는 행보들이 있거든요.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 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미 대통령이나 정리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을 다 진압을 하고 다음에는 모든 통신망을 다 진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쿠데타 발표를 하긴 하는데 이번 쿠데타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행동들이 없고 너무나 엉뚱한 행동들을 벌였고 그리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 쿠데타를 진압하자마자 한 24시간 안에는 모든 그 숙정해야 되는 모든 군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명단 준비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외국 수상들 예를 들면 어제도 그리스 외교부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다 외국에 있는 외교부 장관까지 다 말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쿠데타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쿠데타를 자기 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용했다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에르도안 대통령 영구 집권 가능성이 나올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각했던 경제 위기가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대 위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에 있는 이제 외화, 특히 달러를 자꾸 이렇게 팔면서 터키 리라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조만간 터키 리라의 가치가 엄청나게 폭락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지만 이 예상이 국내 언론에 전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터키 리라의 가치가 유지하는 한 터키 경제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지 못할 건데 근데 이런 사태가 얼마나 유지될 건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조만간 그런 큰 위기가 터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터키 국민들은 아직까지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대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언론이 완전히 동기된 상황이고 에르도안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반대 소리를 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강제로 없어지고 기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엔 편집장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쿠데타군의 탱크를 막아섰던 터키 시민들은 최악의 민주주의가 최선의 쿠데타보다 낫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독재를 강화하는 데 쿠데타를 이용하고 조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년 전 터키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한 것은 에르도안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터키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2명의 대법관이 참여를 했는데 무죄와 유죄를 놓고 나온 의견이 7대5, 2명 차이였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제한 시간 내에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토론회에선 표현을 명확히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토론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맥락을 보지 않고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는 데 개입하고도 토론회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18년 12월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쓴 이 상태에서 제가 쥐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사건이 다시 수원고법으로 향하면서 이 지사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선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추가되기 어려워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무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내년 4월 보궐선거 지역에 경기도까지 포함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던 민주당도 한숨 돌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물론이고 타기 대선 주자로서의 횡보도 더 넓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선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축하의 뜻을 건네고 천만다행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반기는 건 4월 보궐선거 지역에서 경기도는 빠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1, 2대 도시의 보선 요인을 한꺼번에 제공했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개인으로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선 주자로서 행보를 넓혀나갈 걸로 보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이낙연 의원에 이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지지율 차이도 한 자릿수까지 좁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지사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온 국민이 주목할 기본소득이나 국토보유세 같은 정책에 속도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당장 야당은 이런 이 지사에 대해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며 비판과 견제에 나섰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설에서 부동산 대책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분가량 연설에서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각종 세금 인상과 공급 확대 방안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입법에 대해선 특히 속도를 더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설 뒤엔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앞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항의하겠다며 검은 마스크와 리본 차림으로 본회의장에 나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포함한 10가지 공개 질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공급 대책을 서두르는 데에는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영향도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많이 올리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거나 집을 빼야 하는 상황에 몰린 세입자들은 난감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엔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은 그대로 두는 대신 월세로 매달 9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금 증가분을 이제 월세 받아서 이제 뭐 충당한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전세도 뭐 요즘 뭐 2억 올려서 계약하는 게 보직이십니다. 월세는 뭐 보통 뭐 한 4, 50만 원 이 정도 선 얘기하거든요. 전세값은 이번 주까지 55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세 수요보다 물건이 부족한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최근엔 보유세 인상과 임대차 3법 시행이 예고되자 값을 미리 올리려는 집주인이 늘었습니다. 당장 오른 전세값이나 매달 월세를 마련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당연하게 연구에 문화를 시대에 있는 것들이야. 저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 많다. 전세금 못 맞추면 다시 월세로 돌아가야 되는 최악의 경우에는 월세로 계속 살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돈을 못 모으고.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의 입법과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고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부동산 정책 전문가죠. 김연아 비상대책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투기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도록 하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줄곧 해오셨던 일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신년 연설에서는 네. 부동산 투기만큼,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 국회 연설을 들으면서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하시고 일성을 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3년의 성적표는 어떤가라고 보면 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요 며칠 보면은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기인하고 있는 걸로 보면 저는 어제 오히려 국회에서 좀 다소 조급한 대통령의 좀 그런 지금의 심정 네. 이런 것들을 좀 읽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도 했었는데 임대차 3법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 민주당과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좀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매매 가격을 잡아보겠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실패하자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서 지금 선제적으로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일명 그 예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한 추진 배경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임대차 3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질타를 받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실패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네. 과거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제하던 규제를 이제는 모든 임대차 주택에 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한 채를 갖고 그것을 전세 주고 다시 전세를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네.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워낙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당과 청와대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이 법을 좀 다소 무리하게 또 적용 대상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처럼 뭐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요, 뭐 안정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는 저는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크게 네. 첫 번째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금리도 낮고 이에 따른 것에 비해서 지금 대체 투자처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정책이나 또 코로나에 의한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노동 정책으로 봤을 때 돈이 흘러갈 만한 적정 투자처를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네. 부동산 규제를 핀셋처럼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에 돈이 밀려오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진입을 막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중에 자금이 넘쳐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저는 규제만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올리겠다. 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렇게 과세를 좀 더 강하게 하면 좀 잡힐까요? 아마 지금 3년 동안에도 과세가 조금씩 계속 그 과세를 강화해 왔었고 아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안 됐던 세부담을 통한 매매 가격 인하였는데 저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그 너무 양도세율이 높다 보니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에 전가를 하거나 또 그것도 아니면 다주택자 중에는 지방의 주택을 그냥 매각해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서울의 집값은 그대로 가격이 유지되는 반면에 지방의 주택 가격이 지금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던지면서 좀 심각한 하락 위기에 있다라는 보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본인의 의도에 맞춰서 계속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네. 이 악순환이 지금 시장 혼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지목하고 네. 싶습니다. 세금은 늘리고 대출은 막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공급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끊임없이 공급 네.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또 야당에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근데 김현미 장관이 한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방송에 나와서 공급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 있는 그 당국자들이 나와서 공급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다음에 채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공급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책 의지를 약간 흘리는 기법을 쓰고 있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장관의 일성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시장이 워낙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크다 보니까 공급 정책이 내가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을 해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새로 공급을 하겠다는 곳이 새로운 개발 호재가 되는 것인가? 라는 일종의 새로운 역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급 확대 정책이 정부로서는 궁여지책으로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은 일단 당장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개발 호재로 읽혀서 또 거기에 많은 토지 보상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일종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까 봐 그것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라서 좀 정책을 일관되게 기존의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공급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 전환에 대한 조금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그린벨트 해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서울시의 의견에 일명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한번 지도를 놓고 가용 토지를 찾아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충분히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인구 성장과 고도 성장기 또 독재 시대에도 지켜왔던 욕먹어가며 지켜왔던 그린벨트를 지금 저성장 시대 또 인구가 쇠퇴하는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리석다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 녹지를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주택 공급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서 기존의 도심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기고 야생동물이 물 위에 떠다니는 일이 요즘 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까지 4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물 밖에 살아야 할 야생동물이 물속에 갇혔습니다. 콧불소도 사슴도 물속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물난리가 난 인도 카지랑가 국립공원입니다. Second wave of current year flood is going on in Kaziranga. So far, 66 animals died. 170 numbers of animals were rescued. 남아시아 지역이 우기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말부터 인도 동북부와 인접한 방글라데시, 네팔 등에서 폭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아시아 전역에서 홍수로 집과 건물이 무너지면서 4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전 국토의 3분의 1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최악의 경우 국토의 40%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네팔에선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사태에 휩쓸려 숨진 사람만 50명이 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아시아 지역 우기는 이제 막 시작 단계라는 겁니다. 보통 6월에 시작해 9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네, 원래 매해 여름 휴가 절정기가 7월 말, 8월 초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꼭 이 기간에 가지 말고 좀 분산해서 휴가를 즐기자는 분위기죠. 또 해외로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국내 어디로 가면 코로나를 좀 피해서 한적하게 힐링을 하고 올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름하면 일단 초록초록이죠. 시원한 숲향기가 맡아지는 것 같은 풍경들입니다. 대전에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인데요. 메타스콰이어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스카이웨이를 천천히 거닐면 이국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나무들과도 만날 수 있고요. 산책길 끝에 있는 전망대에서는 하늘을 그대로 담은 저수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고요.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네, 산 보셨으니까 이제 바다도 보셔야죠. 호젓하게 바다를 끼고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한반도 호랑이 꼬리 지역으로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뻗어있는 포항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인데요. 모두 4개 코스입니다. 해안 절벽 아래 바다 위에 만들어진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드넓은 동해바다를, 오른쪽으로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 놓은 기묘한 모습의 바위들 보실 수 있고요. 멸치를 말리는 어촌 풍경에 또 자갈길을 걷는 재미까지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행의 대세가 거리를 두고 나만의 공간에서 여행을 즐기는 캠핑이죠. 인천의 섬 중에서 한국의 갈라포고스라고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덕적도에서 배로 1시간 걸리는 구럽도인데요. 여기가 캠핑의 성지로 불리는 개머리 언덕입니다. 뜨고 지는 해, 밤하늘의 별, 드넓은 바다가 잠시나마 내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네, 미국에 이어서 코로나 환자가 많은 브라질에서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게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드 기자, 도시 봉쇄 조치죠? 예, 브라질 보건부는 현지 시간 16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01만 2,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4,500명 이상이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확진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27개 주 중 12개 주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최근 피해가 큰 남부의 산타 카타리나주의 18개 도시 시장들은 동시에 도시 봉쇄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봉쇄는 9일간 이어지고 이 기간에는 비필수 업종에 속하는 모든 업체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이달 초 확진됐는데 지난 14일 검사에서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직접 칭찬을 해준 6살 미국 아이가 있네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요? 예, 진심이 담긴 칭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Pal, you're a hero. What you did was so brave, so selfless. I'm going to track down your address and I'm going to send you an authentic Captain America shield because, pal, you deserve it.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이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게 6살 브리저 워커. 이 화면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한 배우 크리스 에반스입니다. 브리저는 얼마 전에 동생에게 뛰어드는 개를 막아서다 얼굴을 90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브리저의 가족이 이 사연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평소에 브리저가 좋아했던 어벤져스 배우들을 태그했습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로부터 답이 온 건데요. 브리저의 이야기를 먼저 접한 배우 앤 해서웨이도 너의 반만큼이라도 용감하게 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쾌차를 빌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극장 관객이 예년의 5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요즘 영화 한 편에 응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미국에서 벌어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관객들은 남 얘기 같지 않아서 보러 왔다고 말합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What do you want out of a lawsuit? What do I want? I want this behavior to stop. 왕 같은 권력을 무기로 성희롱을 일삼은 상사를 고소하면서 피해자가 말한 건 이 한 가지였습니다. 2016년 폭스뉴스 전 앵커 그레천 칼슨이 로저 에일스 회장을 성희롱으로 고소한 실제 사건을 영화는 우직하게 따라갑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피해자의 싸움이 숨죽이던 다수의 싸움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영화는 우리 사회도 돌아보게 합니다. Here's the thing about being sexually harassed at work. You keep asking yourself, what did I do? What did I say?
What did I wear? 그래서 지켜진 침묵은 계속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Did you think what your silence would mean? For us? 남 얘기 같지만은 않은 영화의 메시지에 응원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더 뭔가 힘을 실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럼 우리나라 지금 이런 상황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개봉 엿새 만에 10만 관객을 넘긴 이 영화의 관객은 10명 중 7명이 여성인데 Someone has to speak up. Someone has to get mad. 당연한 듯하지만 너무도 큰 각오가 필요한 이 다짐에 조용히 공감했습니다. 고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JTBC 김나은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70mm로 지역마다 차이가 크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도 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제주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세척에서 어제 하루 동안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러시아 선원들과 우리 항만 노동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러시아 선박만이라도 입항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추가 피해 사례도 공개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으로 진상규명이 될 수 있겠냐며 서울시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 정무라인이 근무했던 서울시청 6층에 있는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면서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지난 1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주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